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전풍 시작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비밀리에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내 배터리사와의 협업 가능성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특히 미국 내 자체 공장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배터리 공급사 후보망에 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K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연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베이조스가 머스크하고는 앙숙인데 네. 우주선도 그렇고 전기차도 이제 맞붙게 생겼어요. 본격적으로. 원래 베이조스가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년 전부터 전기차 업체에 투자는 했었는데 협업했었는데 이렇게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업체 이름이 스타트업 업체 이름이 슬레이트 오토네요. 네. 비밀리에 했는데 이미 비밀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밝혀지는 건데 이게 단순히 뭐 사업 돈 벌려고 사업적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머스크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양분하겠다 최소한. 이런 각오로 뛰어드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제프 베이조스가 갖고 있는 그 아마존에 대한 그 딜리버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전기차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슬레이트 오토와 테슬라와 다른 큰 점이 있다면은 슬레이트 오토는 좀 저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테슬라의 그 고가인 그 자동차 뭐 이번에 그 모델 Y 새로 나온 거는 그렇게 고가도 아닙니다만은 한 5,200만 원 조금 남짓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판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프 베이조스가 생각하는 슬레이트 오토와 테슬라는 길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같은 전기차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기차에 등급이 있듯이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딜리버리에 관계되는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왕 나온 김에 제가 그 전기차의 등급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운전의 등급 1에서 5까지 있는데 아마 그 테슬라가 지금 주장하는 건 FSD라고 그래서 레벨 4, 레벨 5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택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레벨 5 정도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못 하느냐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에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제네시스 자율주행은 한 2.99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부터 5까지의 자율주행으로 놓고 봤을 때 3이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분기점에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자율성을 말씀하시는 자율성이요. 자율성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자율성이 1이 제일 낮은 단계고 5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 5단계까지 가면은 운전자가 필요 없이 그냥 기계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3이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그 가장 변곡점에 있는 게 뭐냐면은 3부터는 기계가 운전하는 것을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기계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규약, 그다음에 보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져요. 왜냐하면 보험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기계가 잘못한 것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복잡하겠네. 3 이후부터는 기계가 운전하는 걸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보험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귤레이션, 그 규약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의 그 제네시스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자율주행을 많이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아직 3.0 단계를 못 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아직 규약과 보험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군요. 그 점은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전기차는 뭐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테슬라가 이제 선도하고 있는 거고 제프 베이조스가 뛰어들었으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기업가 2명이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그런 꼴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고 이렇게 두 사람이나 뛰어들었으니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전기차 시장의 도래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확신이 좀 드는데요, 저는. 네,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요타 자동차를 방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수소 엔진을 봤는데 아직은 수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한 게 수소는 아니다. 수소는 뭐 돈도 많이 들고 그 수소를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킬로미터당 들어가는 돈도 수소는 킬로당 한 92원에서 100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차는 뭐 한 35원 정도 플러스 50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한 35원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킬로당. 그러면 한 3배,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기본적인 철학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철학이기도 한데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상에서 빌려 쓰고 가는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어느 게 더 세상을 덜 어지럽히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직은 전기차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의 그 배터리 자체도 분해할 때 상당히 많은 공해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수소차를 만들 때 그 수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탄소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배터리 차가 더 유리하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일론 머스크의 기본적인 철학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로 하는 것들은 우주, 그다음에 땅속, 그렇죠. 또 그리고 땅 위. 그걸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거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제가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습니다. 배터리 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논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전기차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소차로 하기엔 아직까지 비용 문제가 좀 있고 기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도 사실 수소와 비교해서 전기차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도 베이조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베이조스하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에 있어서도 베이조스는 그렇죠. 관광용으로 주로 하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는 걸 목표로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테라포밍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도 이 저가형으로 해서 운송 차량을 주로 하는 거고 베이조스는 일론 머스크는 고가의 전기 차량을 좀 더 성능이 좋은 차량들을 그렇죠. 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친환경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월등하게 환경적으로는 좋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맞는다면 전기차보다는 앞으로 수소차를 할 것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수소차 자꾸 얘기하고 있고 테슬라에서 수소차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겠죠, 당연히. 신경 쓰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엔진도 지금 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전기차는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거고 수소차로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은 수소를 동력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니면 그 가솔린 차를 동력으로 쓰는 것보다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는 쪽이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소 연료로 전기를 충전해서 그렇죠. 전기차를 싸게나 효율적으로 굴린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도요타에서도 옛날에 그걸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솔린 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의 작은 엔진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으로 쓰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플러그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전기차거든요. 굉장히 고단위의 하이브리드다. 그렇죠. 하이브리드인데 동력으로 쓰지 않는 모터를 장착한 그런 자동차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중간 단계로 하는 게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솔린을 활용한 아니면 수소를 활용한
엔진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앨런 머스크도 그걸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또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앨런 머스크는 세상을 안 어지럽히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과연 환경적인 문제가 수소가 더 맞는 건지 배터리가 더 맞는 건지를 생각했을 때 수소 자동차는 지금 가솔린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을 그대로 다 씁니다. 고장의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사실 보면은. 배터리 자동차가 좋은 게 뭐냐면 메인터넌스, 그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 뭐 2만 개 부품밖에 안 들어가고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에서 4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 고장률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자동차로 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판단한 거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충전 시간이 뭐 아무리 빨라야 지금 현재 20분 정도라고 하고 중국에서 지금 개발한 게 5분이라고 하는데 아직 5분이라는 거는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쓴다고는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충전 시간이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뭐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넣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것 같은데요. 네. 퓨얼 인젝션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쏘니까요. 근데 이제 수소를 옮길 때에 러스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아하. 네. 기화되니까. 네, 기화도 되고 그다음에 또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운반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조금 아직도 완전히 해결 못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석 연료에서 넘어가는 이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냐, 수소냐, 뭐 또 태양광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대응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미국이 선도를 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다가 우리가 K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 전기차가 만약 대세라면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돌파구를 우리 기업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현대차도 사실은 일본 못지않게 우리가 수소차를 많이 연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저는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배터리 자동차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얼마나 우리가 빨리 바꿀 수 있느냐의 모멘텀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가진 기술이니까 영원히 가져갈 거 이거는 없습니다. 일전에 트럼프도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 관세 얘기하다가 지금 주춤해서 한 3개월 정도 내가 늦추겠다. 그다음에 막 바뀌듯이 세상은 항상 바뀐다는 데 초점을 둬야지 어떤 기술에 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기술이 가장 유리한 거고 뭐 돈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몰빵을 해야 되겠다. 뭐 주식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몰빵은 가장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파이 좀 나눠놓고 그걸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컨셉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나 아니면 기술을 뭐 주도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리드하는 리더들은 항상 변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어디다 둘 것인가, 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시장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쨌건 제프 베이조스가 전기차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 K 배터리 업체들도 대응을 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 일론 머스크 또 다른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 사업 이제 탈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우주선도 그렇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주택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걸 제가 좀 봤더니 모듈형 컨테이너 주택 프로젝트라고요. 모듈형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집 그냥 거기다 그냥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동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친환경적이면서도 뭐 저렴하다. 뭐 이걸 내세우고 아직 뭐 상업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참 재밌네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해서 뭐 40피트, 뭐 20피트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긴 하는데 그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만드느냐면요.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하. 기본적인 컨셉이. 그러니까 40피터면 40피터의 태양광을 위에다 올려놨을 때 거기서 전기를 셀프,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을 시켜서 인입선을 없게 하겠다.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겠다는 않겠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이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자체적으로 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도 비 왔을 때 담아놨다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이제 중수로 상수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중수는 뭐냐면은 뭐 마당에다 물 주는 거라든지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이런 건 네, 그렇습니다. 낮은 겁니다. 상수는 먹는 물과 뭐 설거지하는 물을 다시 필터링을 해서 다시 먹는 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샤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은 중수로 다시 이제 밭에다 물 주는 물로 다시 만들어서 쓰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건데 만약에 사막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사막 같은 데서는 맨 처음에 물을 갖다 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되는 물로 환원을 시켜서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분뇨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를 활용해서 이제 분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고 미래 세대에다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앨런 머스크는 주장하는 이유가 전기의 인입선이 없이 예를 들어서 모자랄 때는 뭐 ESS라고 그 저기 전기 저장 장치를 조금 활용을 한다든지 또 물은 뭐 저장 탱크를 활용한다든지 그 분뇨 같은 경우에는 뭐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다시 세상으로 환원시킨다든지 그러면 인입선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그냥 정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미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평 이상 되는 집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짓는 게 뭐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땅도 정지해야 되고 선도 인입해야 되고 전기도 끌어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어 파이프라고 그래서 저기 배수구도 만들어서 또 저장 탱크 만들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거기다 갖다 짓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 주택이라든지 그냥 딜리버리만 하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큰 땅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앨런 머스크. 뭘까요? 뭐냐면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쾌적하게 생각하는지 온도는 몇 도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냉장고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전화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몇 시에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뭐로 해서 그 사람의 그 뭐 건강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뽑는다면은 아마 어떠한 엠파이어보다도 훌륭할 걸요. 그러네요. 네. 거기서 나오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은 화성에 거주하는 테라포밍 작업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지구만 생각하지 않고 화성 지금은 뭐 달로 이제 정착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앨런 머스크인데 거기로부터 뭐 헬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만 찾지 않겠다. 달에서도 찾고 화성에서도 찾고 그리고 화성 사람 보내는 게 조금 위험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어서 보내겠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아까 철학을 제가 말씀드린 게 셀프 컨테이닝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의 철학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피터 틸이라든지 아니면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을 이제 배운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트럼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선대 대통령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보듯이 앨런 머스크를 보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은 앨런 머스크의 생각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방송에서 제가 녹여낼 텐데 기본적인 그 사람의 철학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상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것은 무엇을 꿈꾸고 사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가 일단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했던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좀 제쳐놓고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닌데 왜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한시적이라서 이제 올해 중반에 끝나잖아요. 네, 효율부 5월 말에 수장이 5월만 끝나니까 네. 그 다음부터 나오면 본격적으로 다시 비즈니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미래 리더의 컨셉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답습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책들을 제가 많이 보고 그다음에 기사도 많이 읽는데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갖고 가는 테크놀로지는 무엇이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네. 미국향 시장을 통한 어떤 계획을 할 때 네.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 플랜을 짤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K 배터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 되면 앞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상당수는 우리 기업들이 서포트할 수 있고 여기다 공급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돌파구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생각할 수 있고 부지런한데 그렇죠. 지금 바꿔야 될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제일 늦게 가는 게 이제 정부인데 정부도 상당히 좀 작게 만들고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는 거 하나, 변한다는 사실만 안 변한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 백영렬 교수님과 함께 미국 전기차 시장, 모듈 시장까지 한번 동향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